허균. 패물론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허균입니다. 허균은 초기 동인의 수장이었던 허엽의 아들로 어린 시절 그는 누이와 함께 이달의 문화에서 글 공부를 배웠습니다. 이 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여류 시인 허난설원이에요. 허균도 누이를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문장에 출중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그 유명한 홍길동전이 바로 이 허균의 작품인데요. 또한 허균은 18살 때부터 사명당 유정에게서 불교와 문학을 배웠으며 류성룡 문화에서도 수학한 적이 있습니다. 허균이 글, 불교, 학문을 배운 스승들은 전부 형 허봉의 친구들이었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서 형의 소개로 당대의 유명한 스승들에게 여러 학문을 배울 수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허균의 형 허봉은 1588년에 율곡이의를 비판했다가 귀향을 갔는데 거기서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게다가 바로 그 다음 해인 1589년엔 누나 허난설원이 어린 두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죽고 말아요. 연이은 형 누나의 죽음으로 허균은 큰 슬픔에 잠깁니다. 허난설원은 죽기 전에 허균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쓴 문집을 전부 불태워다오. 하지만 허균은 그녀의 시를 모아서 시집을 간행하는데요. 나중에 허균이 관직에 오른 뒤에 명나라 사신을 수행하는 직을 맡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 사신에게 누이의 시집을 줘서 중국에서도 간행하게 했죠. 덕분에 허난설원의 시집은 조선과 명, 양국에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허균은 광해군의 분조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후에 위서 원종공신 2등에 책봉되는데요. 이후 허균은 1594년에 치러진 문과 정시에서 급제하고 3년 뒤인 1597년에 문과 중시에서는 장원을 합니다. 그 다음엔 명나라 사신을 수행하는 접반사가 되어 외교관으로서 공을 세웠죠. 허균의 사상. 1607년 허균은 공주 목사로 부임하면서 몇몇 서얼들과 친해졌는데 이들 중 몇몇은 훗날 개추곡사의 시발점이 된 강변치루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강변치루의 대장 서양갑은 허균이 직접 키운 인물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는데요. 그 사이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하자면 강변치루는 능력은 있지만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들은 1608년에 광해에게 서자도 관직에 등용시켜달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는데요. 이 때문에 빠기친 이들은 아예 세상을 뒤엎기 위해 반역을 꾀합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을 위해 은상인을 습격했다가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1613년에 발생한 은상살인 사건인데요. 근데 형을 선고받기 직전에 갑자기 일원 중 한 명이 자백을 해버리는 바람에 개추곡사가 시작됩니다. 사관은 이때 이 자백이 진짜가 아니라 이첨의 사주로 인한 허위 고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 일기는 훗날 광해를 몰아내고 집권한 서인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변치루라는 모임의 존재나 이들 중 일부가 허균과 교류한 적이 있다는 점, 게다가 홍길동전으로 알 수 있는 허균의 사상 등을 고려하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게 개추곡사 1년 전인 1612년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이로부터 1년 전인 1611년엔 허균이 자신의 시와 문집을 엮은 성소부부고를 간행했는데 이 성소부부고에도 허균의 사상이 많이 담겨 있어요. 두 작품으로 보았을 때 허균은 적서차별을 반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허균이 적서차별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강변치루와 관계를 맺는 게 전혀 우연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강변치루의 수장을 허균이 직접 키웠다고 하니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게다가 당시 조선은 오로지 유교 사상에 갇혀있을 때인데 이에 비해 허균은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대사한테서 불교를 배웠으며
존경하는 인물로 도교 인물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 탄핵당한 적도 있죠. 이러한 점도 확실히 당대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첨과 허균. 뭐 이렇게만 보면 허균이 당대에 고립된 유교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한 개혁가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허균은 부임지로 발령을 가면서 기생을 데리고 갔다가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과거 심사를 맡았을 때 조카랑 조카 사위를 합격시켰다 걸려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막 엄청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관리 정도였던 거죠. 그러던 중 개추곡사가 터집니다. 사건의 시발점인 강변치루 중에는 허균과 친한 인물이 많았으니 허균은 오지게 똥줄이 탔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의 입에선 끝까지 허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커지면서 영창대군까지 엮이자 광해는 선조의 유교를 받든 고명 대신들을 불렀죠. 외에 영창대군 잘 챙겨달라고 선조가 따로 부탁한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그 고명 대신들 중엔 허균의 이복형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허균은 똥줄이 탔겠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도 허균은 무사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기랑 관련된 사람들이 구설수에 휘말리자 위기의식을 느낀 허균은 권력의 실세에 붙기로 마음먹는데요. 허균이 찾아간 이는 바로 당대 권력의 정점 이첨이었죠. 허균과 이첨은 1589년에 같이 생원시에 급제했고 1594년엔 같이 문과에 급제한 과거 동기였어요. 이때 당시 이첨은 개추곡사에 이어서 한창 패모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신료 대부분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이첨 입장에서도 아군 한 명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행동력 좋은 허균은 이첨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허균과 이첨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뜻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첨이 총대장이라면 허균은 행동대장이었어요. 허균은 패모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대비 측 소행인 것처럼 꾸며서 가짜 경문을 뿌렸는데 하려면 좀 잘하던가 조사 과정에서 이게 허균 측 소행이라는 게 드러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감히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왕의 어머니인 대비를 음해하려 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광해는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립니다. 광해군 9년에 이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1000건 이상의 상소를 올려 폐물을 주창했을 때 영의정 기자원은 반대를 했죠. 같은 대북인데도 불구하고 이첨과 대적했던 건데요. 이때 허균은 이첨의 행동대장으로서 맹렬하게 기자원을 탄핵해서 유배 보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기자원의 아들 기준격이 일에 앙심을 품고는 광해에게 상소를 하나 올려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게 원래 기자원과 허균은 친했어요. 둘 다 불교를 좋아해서 뜻이 잘 맞았던 것 같은데요. 심지어 기자헌은 아들 기준격을 허균한테 보내서 글을 배우게 할 정도였죠. 허균은 원래부터 언행에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허균이 쓴 책만 봐도 그렇고 강변치루랑 대놓고 어울린 걸로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준격 앞에서도 말을 삼가지 않은 듯해요. 그런 기준격이 작정하고 상소를 올리니 허균이 여태 감추려 했던 일들이 전부 드러나버리고 말았겠죠. 허균은 강변치루의 수장 서양갑을 키우다시피 했으며 각종 영모성 발언도 서슴지 않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허균이 도마 위에 오르자 신하들은 거침없이 허균을 처벌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광해는 처벌은커녕 조사도 안 해요. 정인홍 때처럼 확실히 편애하는 게 보이죠. 암살 기도. 왕이 이렇게까지 비호를 해줬지만 허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갈 때까지 가보잔 생각이었는지 아님 그냥 미쳐버린 건지 세상에 이번엔 아예 태비를 암살해버릴라 해요. 예,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암살이요. 허균은 대비 암살 작전을 위해 무사를 모으고 유생과 승려들까지 끌어들입니다. 아니, 하려면 좀 조용히 하던가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모으고 다니면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소북의 영수 유희붕과 박승종이 허균의 움직임을 보고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 둘은 곧장 광해에게 달려가 허균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밀개를 올려요. 그런데 이때 이첨마저도 허균을 고발합니다. 이첨까지 고발을 하고 나서니까 광해도 더 이상 커버 쳐줄 순 없었는지 이번엔 허균을 잡아 가두는데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는데 꽤나 역모를 꾸민 듯한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앞서 다른 역모들은 다 실체 없는 허위 고변이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대북 측 인물인 허균의 역모는 실체가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것도 대북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서인이 기록한 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아무튼 증거까지 나와버리니까 이첨은 당장 허균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신문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미 증거가 다 나와 허균이 역모를 꾸몄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무슨 신문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더 지체할 것 없이 지금 당장 허균을 죽이셔야 하옵니다, 전하. 그러면서 이첨은 한편으론 허균한테 사람을 보내 곧 풀려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광해도 고민 끝에 결국 처형을 명하는데요. 허균을 처형하라. 처형장에 끌려올 때마저도 허균은 그냥 조사받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해명도 못하고 죽어버리고만 허균. 이 때문에 허균의 옥사에 대해선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간의 행적으로 보아 진짜로 역모를 꾀했을 가능성도 다분하죠. 근데 이첨은 어째서 이리도 급하게 허균을 죽이려 한 걸까요? 아마 허균의 입에서 혹시라도 자기 이름이 나오면 괜히 자기까지 엮여서 같이 골로 갈 수 있으니 그 전에 미리 꼬리 자르게 한 거 아닐까요? 또 혹시라도 허균이 먼저 고할 게 있다고 했다가 광해 앞에 서면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으니 허균한텐 사람을 보내서 금방 풀려날 거라고 안심시킨 걸 테고요. 뭐 어쨌든 허균이 이렇게 죽어버려서 사건의 진실을 알 수는 없어졌지만 이렇게 패모로는 마무리되고 이제 광해 집권 후반기를 장식할 새로운 안건 파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명예쇠락. 광해군의 업적 중 최고로 꼽는 건 바로 중립외교 정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설명하려면 명나라 만력제 얘기랑 누르하치 얘기로 2화나 써야 돼요. 그 다음엔 광해군 중립외교 얘기하고 또 파병 얘기랑 사루우 전투 얘기하고 그럼 광해군 편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인조 때 호란 얘기 시작하면 어차피 그때 또 해야 되는데 괜히 지금 다 설명하려 했다간 중간에 흐름도 끊기고 해서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뒤에 호란 때 모아서 한 번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딱 필요한 정보만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시절의 명나라는 이미 전성기가 지나고 쇠락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쇠락에 가속을 붙인 게 바로 명나라 제13대 황제 만력제인데요. 만력제는 10살 때 황제로 즉위해 무려 41년간 황위에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모든 황제를 통틀어서 최장기간 집권이에요. 근데 이 중에 무려 30년을 파업을 합니다. 파업? 황제가 무슨 파업? 명나라 그 큰 땅을 통치하려면 하루에도 결정할 게 수백 개는 되는데 만력제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사치와 향락에만 몰두해요. 뭐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원래는 착실히 공부 잘하던 애였는데 만력제의 스승이라 불리는 장거정이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거정이 굉장히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전날 배운 건 무조건 다 외우게 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미친 듯이 갈궜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황제가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어린 만력제에게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스승이 죽고 나서 알아보니까 얘가 뒷돈을 어마무시하게 챙겨놨던 거예요. 뭐 명나라 황실 자금보다 장거정의 개인 비자금이 더 많았다나 뭐라나. 이것 때문에 만력제가 돌아버려서 파업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파업이 얼마나 심했냐면
정부 요직 31개 중에 무려 25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재상이 혼자 다 커버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직서를 냈는데 이 사직서도 수리를 안 해줘요. 5년 동안 사직서 보냈는데 그걸 단 한 번도 읽지도 않았어요. 황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렇게 만력제 시절 명나라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제조지은. 그러다 만력제가 잠깐 복직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진왜란 때입니다. 만력제 꿈에서 자기가 유비였는데 관우가 오더니 장비가 위기에 처했다고 도와주자 했대요. 여기서 장비가 조선인 건데요. 잠에서 깬 만력제는 갑자기 장비를 도와야 한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조선에 어마어마한 군사와 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나라 꼴이 지금 개판인데 조선에다 무려 임진왜란 때만 5만에다 정유재란 땐 9만에서 14만이나 되는 병력을 파견하니 나라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리가요. 얘네 줄 일당이랑 밥 줄 거 생각해보세요. 그냥 돈 씹어먹는 기계인 거예요, 기계. 게다가 또 추가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막 지 사비까지 털어서 보냈다니까요. 근데 이게 끝인가요? 심지어 식량도 무지막지하게 보내요. 조선은 이때 만력제가 식량 안 보내줬으면 경신대기근 꼴났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다들 임진왜란 때 명나라군 얘기만 나오면 일본군은 얼레빗, 명군은 참빗 하면서 비난만 하는데 실제로 명나라 장수 중에는 자기 일처럼 열심히 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 가서 열심히 싸우는 군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명군은 적어도 항복은 안 했습니다. 조선군은 나중에 명나라 도와주겠다고 가서 청나라에 항복해버리죠. 반대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게다가 일본군이 철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명군의 지원이 왔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곤 하지만 그걸론 게임 끝이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명군이 대규모 원군을 파견해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철수한 거예요. 협상도 처음엔 조선은 아예 배제하고 명나라 위주로 했죠. 따라서 뭐가 됐든 조선 입장에서 명나라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멱살 잡고 끌어올려준 평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시절을 겪은 관료들이 광해군 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대주의에 쩔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만큼 고마우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고 해서 제조지은이라고 합니다. 청의 바로. 한편 명나라가 이렇게 쇠락해갈 때 반대로 급격히 부상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만주의 여진족이었는데요. 누르하치가 어떻게 여진족을 통일했고 명나라랑 어떤 전투를 치렀고 이런 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짧게 요약하자면 여진족에서 희대의 영웅 누르하치가 태어납니다. 누르하치 가문은 명나라의 복속한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 명나라 측에서 실수로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누르하치한테 교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엄청 줬는데요. 누르하치는 이걸 이용해서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한편 이 돈으로 힘을 키워서 주변 여진족들을 복속해 나갑니다. 그렇게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이제 아예 명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여진족의 나라인 금나라를 세워요. 이전에 여진족에서 금나라를 세운 적이 있어서 이걸 후대에 세워진 금나라라고 해서 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진족이 이렇게 클 동안 명나라는 뭐 했냐고요? 황제는 파업했지,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터져서 여기도 신경 써야 되지, 그러느라 여진의 신경을 별로 못 씁니다. 그 사이에 누르하치가 급성장해버린 건데요. 자리를 잡은 누르하치는 명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으리라. 중립외교. 명나라는 후금의 성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먼저 후금을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혼자 치기엔 힘이 딸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말은 명나라가 47만 명 동원할 테니 조선은 1만만 보내서 손 좀 보태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아니 47만이나 동원할 거면서 굳이 1만을 왜 보내라는 거예요? 47만이나 48만이나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나중에 까보면 명나라 총동원에서 9만 명 정도밖에 동원을 못합니다. 조선군 합쳐도 10만이 조금 넘는데 문제는 방어하는 후금도 10만은 동원을 해요. 그 정도로 명나라 상태가 안 좋았던 건데요. 어쨌든 명나라의 원군 요청이 조선에 당도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광해의 뛰어난 안목이 드러납니다. 광해는 임진왜란 때 사실상 왕 역할을 했어요. 선조가 분조랍시고 다 떠넘기고 튀어버렸죠. 이때 광해는 직접 전장에서 구르면서 전쟁이 뭔지,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진가가 이제 발휘되는 건데요. 제일 먼저 광해는 전쟁에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랑 후금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요. 그리고 광해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명나라는 지고 있고 후금은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문제는 후금이 아무리 뜨고 있어도 명나라는 명나라입니다. 후금이 아예 명을 잡아먹을 정도로 압도적이면 후금에 붙으면 되는데 또 그건 아니었어요. 나중 얘기를 하자면 명나라는 공격군 10만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명나라가 수비 입장이 되면 군사를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었을 거란 거예요. 반면 후금은 수비하느라 온 나라의 병사를 다 끌어모았을 때 10만입니다. 후금이 공격하는 입장이 되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이보다 적어지겠죠. 그럼 후금이 명나라를 치기엔 아직 힘이 부족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광해는 명나라 사신한테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것보단 수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러자 명나라 사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제넘는 소린 마시오. 결국 나중에 보면 광해의 판단이 맞았어요.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 광해는 섣불리 한쪽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 청이 이긴 걸 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가 승리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보면 조선이 병력도 실력도 기세도 다 부족했는데 결국 지켜냈죠. 근데 지금 명은 그래도 청보다는 군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단 건데요. 그래서 광해의 선택은 일단 중립기어를 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영화 광해를 보면 나오듯 신하들은 대부분 서둘러 명의 지원군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걸 쌩깐다? 이건 배은망덕을 넘어서 그냥 상도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 광해 때 있잖아요.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관료들이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광해의 위대한 업적, 중립외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파병 논의는 단순히 중립외교만으로 해석될 순 없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거예요. 일단 명과 후금이 전면전을 붙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재밌게 봤던 고려-거란 전쟁에서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송을 치기 전에 후방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였죠. 똑같습니다. 만주 쪽에서 세력을 잡은 유목민족은 꼭 중국을 치기 전에 한반도를 쳐들어옵니다. 왜요? 후방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요. 중국 쳐들어갔을 때 한반도에서 협공해 오면 전선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약한 한반도를 먼저 굴복시키고 그 다음 중국을 본격적으로 치려고 했어요. 광해는 역사 광입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당연히 예상했겠죠. 만약 후금이 절해놓고 조선을 먼저 친다면 명나라에 정예병 다 보내놨더니
갑자기 후금이 조선 쪽으로 쳐들어오면 조선은 쪽도 못 쓰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섣불리 명나라에 정예 병력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임진왜란 때도 조선이 명의 원병을 요청했는데 명은 이거 조선이랑 일본이 손잡고 명나라 쳐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댔잖아요. 지금 조선도 똑같아요. 이러다 명이 후금이랑 손잡고 조선을 쳐들어오면 그냥 쏟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여러 상황을 조합해봤을 때 조선은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스스로 방어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신하들의 요구에 결국 광해는 파병을 하기에 이르는데 파병. 자, 그럼 오늘은 실제로 파병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과 파병에 이어 전투까지의 진행 과정을 당시 기록을 참조해서 한번 알아봐 봅시다. 광해군 10년,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그러자 그해 윤 4월에 명나라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같이 힘을 합쳐서 후금을 무찌르자고 하는데요. 비변사는 미리 병력을 준비해뒀다가 명의 요청이 오면 바로 파병을 보내자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이게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광해가 여기다 초를 치는데요. 먼저 치지 말고 기다리자는 의견을 보내보는 건 어떠한가? 그렇게 대신과 광해의 의견이 충돌했는데 그래도 일단 광해의 의견대로 조언과 함께 거절 의사를 보내보기로 결정납니다. 그럼 파병을 거절하는 명분은 뭘로 하냐? 일단 이 파병 요청이 명황제가 보낸 게 아니라 요동총병 양호가 보낸 거거든요. 임진왜란 때 조선 주둔 명군 총사령관으로 왔던 경리 양호,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해는 황제가 보낸 게 아니니 당장 군사를 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요동총병의 분노를 사고 말아요. 조선은 은혜도 모르는가? 당장 1만 병사를 파견할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 그러자 이번엔 조선의 백성들은 죄다 농민인데 이들에게 칼을 쥐어줘봤자 개죽음만 당할 뿐이라며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각.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대신들도 더욱 강력하게 파병을 요구해 오는데요. 결국 광해도 어쩔 수 없이 파병을 승인합니다. 사르후 전투. 파병군 병력은 총 1만 3천으로 결정되고 이들을 이끄는 대장은 도원수 강홍립을 임명합니다. 광해는 가기 전부터 강홍립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막상 명나라 도착해보니 47만은 개뿔 9만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날짜도 음력 2월이라 한창 추울 때예요. 명나라는 군대를 4부대로 나누어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하려 합니다. 조선군은 유정이 이끄는 부대로 편성되는데요. 유정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와서 같이 싸운 적 있는 장수예요. 이때 진짜 열심히 싸워줬어요. 근데 이 유정이 강홍립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양경락과 나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소. 아마도 경락은 내가 죽기를 바랄 거요. 뭐 괜찮소. 나 역시도 죽기로 작정했으니. 일각에서는 이 멘트를 두고 명군은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열정이 없었고 막상 전투가 시작되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자폭해버렸단 얘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정의 성격상 그랬을 리가 없어요. 명군은 나름 작전을 짰어요. 전력을 4부대로 나누어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공격하려 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사로 병신책 생각나시죠? 여기도 똑같아요. 다 개발렸거든요. 누르하치는 반대로 후금군 전부를 한 번에 모아서 빠른 기동력으로 명군을 각계격파합니다. 유정이 싸울 생각이 없어서 자폭한 게 아니라 명군의 작전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다른 부대들처럼 유정의 부대도 어쩔 수 없이 중과부적으로 패한 거죠. 자, 그런데 유정의 휘하 부대엔 조선군도 섞여 있었죠. 조선군은 중군, 좌군, 우군 세 부대로 나뉘어서 전투에 임합니다. 좌군은 나름 분전했지만 여기도 물량에 밀려서 패하고 우군은 진을 치기도 전에 패해요. 마지막으로 중군만 남았는데 원래
이미 포위돼버렸네? 기록에 따라 강홍립이 먼저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후금 측에서 사람을 보내 회유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둘 중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어쨌든 강홍립이 항복을 한 건 사실입니다. 앞선 부대가 전부 괴멸당하자 후방의 명군은 그대로 퇴각합니다. 그렇게 사르우 전투는 후금의 승리로 끝나고 이로써 전세는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강홍립. 강홍립의 투항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배신자 강홍립의 가족에게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애초에 명나라의 작전이 잘못됐기 때문에 강홍립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한 것뿐이다. 귀한 군사를 전부 죽이기보단 병력을 보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냐. 이렇듯 광해가 쉴드를 쳐준 덕에 강홍립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후금에 있으면서 광해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었는데요. 임진왜란을 겪은 광해는 전쟁 시 정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홍립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강홍립은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후금 측 정보원이 되어줍니다. 또한 강홍립은 후금 측의 조선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후금은 오히려 조선이 왜 명나라를 도왔냐고 화내는 게 아니라 화친을 맺자며 사신을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후금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조선의 화친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후금의 1번 목표가 조선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후금이 택한 방식은 조선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명나라를 치는 게 아니라 조선과는 화친을 맺고 명을 치는 거였습니다. 고려거란 전쟁 때 거란과는 다른 작전이죠. 사실 이게 맞아요. 만주 지역에서 걸기한 유목민족이 항상 중국 치기 전에 한반도를 쳤는데 돌이켜보면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한반도는 지형상 점령하기가 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도 점령을 포기하고 그냥 상호협조관계 정도로 내버려둔 건데요. 근데 아직 중국도 먹지 못한 만주 유목민족이 조선을 먼저 쳤다간 이득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독자적인 세력을 남겨두면 나중에 만주에서 큰 세력이 등장했을 때 양쪽에서 견제할 수 있기에 훨씬 유리하죠. 심지어 그 한반도 세력이 중국과 화친까지 맺는다.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는 중국이 한반도를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한반도에 독자 세력이 있는 게 자기들한테도 유리했거든요. 따라서 이때 후금의 전략은 옳은 선택이었단 걸 알 수 있습니다. 광해대 관류. 자, 어쨌든 강홍립은 투항하고 사르우 전투는 후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후금은 조선이 사르우 전투에 참전했다고 해서 조선을 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홍립을 통해서 조선과 화친을 맺으려 했죠. 그럼 반대로 명이 난리를 쳤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명나라는 돌이켜보니 자기들 전략 자체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강홍립이 어쩔 수 없이 투항한 거란 걸 이해해줘요. 게다가 이것 때문에 화나서 괜히 조선한테 뭐라 했다가 만약에 조선이 아예 후금 쪽으로 붙어버리면요. 이미 조선 장수가 투항한 걸 한 번 봤는데 조선이라고 못할까요? 지금 동맹 하나가 얼마나 절실한데 어떻게 조선한테 큰 소리를 칩니까? 이렇게 명나라도 이해해줄 정도인데 조선 관료만 난리를 친 거예요. 이미 사르우 전투에서 명군이 대패한 걸 다 봤음에도 관료들은 지성사대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얘네가 멍청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조선 관료들이 이토록 명을 도우려 한 데는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어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충, 효와 같은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이용한 계급사회를 당연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는 명나라를 사대하는 조선이 있었는데요. 조선이 명을 지극사대해야 그 명분이 물처럼 흘러서 백성이 사대부를 따르는 것도 당연해지는 거예요. 임진왜란으로 인해 신분질서가 파괴되고 유교적 가치가 말살되고 사대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자기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강력하게 친명배금 정책을 주장하는데요.
이들과 맞서는 광해는 그야말로 나 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간 거죠. 심지어 영모에 관해서라면 항상 광해의 뜻을 대리했던 이첨조차도 이 사안에서만큼은 광해와 대적합니다. 아마 패물론 때문에 민심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미지 세탁하려고 더 난리를 친 것 같은데요. 광해군 13년, 후금이 심양과 요양을 함락합니다. 이로써 조선에서 명나라로 가는 육로가 완전히 막혀버려요. 백길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정몽주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말해 명나라와의 소통이 어려워진 건데요. 이렇게 이제 후금과 국경선 전체를 맞대게 된 조선. 이에 광해는 밖으로는 견제하고 안으로는 스스로를 강화하기에 힘쓰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광해는 후금 측과 계속 교류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후금 측 정보도 얻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료들은 후금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합니다. 근데 왕이 계속 이걸 요구하니까 신하들은 태업에 들어갑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후금과 교류하는데 손을 댔다간 물매를 맞을 수 있으니 다들 이쪽 일 하기를 꺼려합니다. 일 좀 맡길라 하면 꾀병을 부리며 들어눕고 심지어 영의정 박승종은 아예 집에 틀어박혀버려요. 사실 박승종은 그나마 광해의 의견을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광해의 총애를 힘입은 이이첨이 비변사를 좌지우지하고 같은 소북 측 인사인 유희분도 이들과 동조하고 있으니 아무리 영의정이라도 자기가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괜히 잘못했다가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면피하기 위해 꾀병을 부린 건데요. 영의정씩이나 된 자가 왕이 사람을 보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온 신하들의 태업과 반대에 맞서 광해는 홀로 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일로 권력의 정점, 이이첨과 대적을 하게 된 광해는 슬슬 왕권 자체를 위협받기에 이르는데 광해는 장단점이 혼재된 군주입니다. 임진왜란 땐 영웅이었으며 초기엔 여러 붕당이 섞인 연립정부를 꾸리고 대동법을 시행하는 등 업적도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그러나 반란 노이로제 때문에 옥사를 자주 일으키고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또 이 와중에 연립정부를 지손으로 깨부수고 대신 칼을 휘둘러준 대북 측에만 힘을 완전히 몰아줬죠. 선조에 비해 신하를 다루는 게 굉장히 미숙한데요. 그러나 후반엔 중리외교로 국제정세에 탁월하고 해안이 있는 군주라는 평을 받습니다. 이렇듯 광해는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는 군주예요. 그러나 오늘 다룰 내용을 보면 광해가 폐위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광해의 실책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미신. 광해는 유독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임진왜란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조선 최고의 명장 이일과 신립이 대패한 순간 누가 봐도 조선은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순신과 의병이라는 영웅들이 나타나서 우여곡절 끝에 나라를 지켜냈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무언가 초월적 존재가 도와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듯한데요. 현대에서도 보통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를 보면 엄청 큰 위기를 겪어도 이겨낸 경우, 또는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경우, 아니면 무언가 초월적 경험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광해뿐 아니라 당시 사대부들도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고상한이란 인물이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난 뒤 사대부들은 술사들에게 깊이 빠졌다. 아무리 오래전에 죽은 조상일지라도 더 좋은 자리를 찾으면 다시 이장한다. 부모의 경우엔 이미 명당에 묻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을 찾으면 2번이고 3번이고 이장을 거리지 않는다. 그리고 선조도 미신을 많이 믿었습니다. 외란 이후 선조는 신하들과 경연을 할 때 다른 경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오로지 주역만 강독합니다. 이처럼 당시 분위기상 미신을 믿는 건 왕이고 신하고 할 것 없이 엄청난 유행이었던 셈인데요. 광해가 이렇게 실체가 없는 무언가를 믿는 행위는 반영모의를 믿을 때도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실체가 부족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싶으면 그냥 그게 맞다고 믿는 성격이었던 거죠. 광해는 유독 미신을 많이 믿었는데 음양술, 점술, 풍수지리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 믿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개축옥사 때 광해군의 어머니의 묘에 가서 저주를 했다 라는 고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일에 관련된 점쟁이를 유배 보내버렸는데요. 근데 이 점쟁이가 용하단 얘기를 들은 광해는 유배지에 있는 점쟁이한테 사람을 보내서 점을 치게 합니다. 애초에 미신을 잘 믿었기 때문에 저주 행위에 더 민감했던 거고 또 그 저주가 정말 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유배까지 보낸 자한테 점을 쳤던 건데요. 광해군 때 유명한 점쟁이 중에 복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동이는 개축옥사 때 연루되어 국문을 받았던 자예요. 근데 이 복동이가 자기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고을 안에는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를 풀어주시면 다 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사를 맡겨주시면 중전마마의 병세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효험이 없으면 그때 죽이셔도 되지 않사옵니까? 솔깃한 광해는 복동이를 풀어주고 어디 한번 해보라 합니다. 앞서 보았듯 광해는 저주가 실제로 통한다고 믿었고 복동이가 저주가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상 어떻게든 그 저주를 없애고 싶었던 건데요. 또 복동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서 말한 대로 중전의 병세 호전을 위해 아주 대대적으로 거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또 마침 우연인지 아님 제사가 진짜 통한 건지 중전의 병세가 호전돼 버려요. 그래서 광해는 복동이에게 아주 거한 상을 내립니다. 이 일로 완전히 복동이를 신뢰하게 된 광해는 이후로도 뭐만 있다 하면 복동이를 불러다 점을 칩니다. 심지어 광해 후반에는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받는 날도 길이를 점쳐서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칙서는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써서 온 건데 받는 날짜를 점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기라도 하나요? 근데 이걸 굳이 꼭 해야겠다고 우겨요. 근데 명나라 사신 입장에선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죠. 굳이 그거 맞춰주겠다고 순순히 기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해는 뇌물을 써서 날짜를 바꿉니다. 개꿀이네 이거? 궁궐 건설. 광해의 미신 신봉이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궁궐 건설입니다. 사실 궁궐 건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했어요. 왜 광해군 6편, 광해의 업적편에서 창덕궁 완공했다고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궁궐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선조 때부터 다시 짓기 시작해서 광해군 2년에 완공됐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업적으로 쳐도 돼요. 필요했고 잘 완공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창덕궁이 완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새 궁을 또 짓겠다고 나서는 광해. 그러자 3사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전하, 전란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어 창덕궁을 짓느라 국가의 재정이 파탄나고 백성들도 지쳐 힘을 다했사온데 어찌 궁을 또 지을 수 있사옵니까? 하지만 광해는 기어코 우겨서 또 궁을 짓고 나섭니다. 그래서 지은 게 바로 창경궁인데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경운궁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왕인데 왕실 권위를 위해서 궁궐 1개 정도는 더 지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해의 욕심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던 건데요. 광해의 폭주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광해군 4년 9월, 광해군은 몰래 유명한 술사인 이의신을 찾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덕궁은 2번이나 큰일을 치른 곳이라 머물고 싶지가 않다. 여기서 말한 2번의 큰일은 노산군, 그러니까 단종이 세조한테 밀려서 쫓겨난 일이랑 연산군이 폐위당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의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변란으로 무너진 것은 단지 궁궐의 기륭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 도성의 기가 쇠하였기 때문이옵니다.
전하께서도 속히 도성을 옮기시옵소서. 얘가 지금 궁궐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땅 자체가 문제라면서 궁을 새로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말을 들은 광해는 비변사에다가 교화를 답사한 뒤 지형도를 그려오라고 명합니다. 또 누가 새 수도로는 교화가 괜찮다고 한 모양이죠. 하지만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서 결국 천도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근데 죽어도 창덕궁에 살긴 싫었는지 어떻게든 여길 벗어나려 합니다. 그렇다고 경운궁은 또 세자 시절에 아버지 선조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세자 취급도 못 받았던 곳이라 그런지 거길 가고 싶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럼 수리도 하지 말던가 애써 돈 써서 수리해놨더니 쓰지도 않고 뭐 어쩌라는 건지 원. 그래서 광해군 7년 광해는 창경궁과 정릉행궁이 마음에 들었는지 두 궁궐의 수리를 지시합니다. 근데 광해는 여기서 만족하질 않아요. 창덕궁, 경운궁은 마음에 안 들고 또 창경궁이랑 정릉행궁은 어쨌든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수리한 거니 여기도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았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광해군의 선택은 이럴 바엔 아예 그냥 새로 짓자. 광해군 9년 풍수사 심운용이란 자가 광해에게 새로운 궁궐의 건설을 건의합니다. 그러자 광해는 중성지한테 궁궐 터를 알아보라 지시하는데요. 중성지가 인왕산 아래를 추천하자 광해는 여기다 궁을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짓기 시작한 게 인경궁이에요. 인경궁은 칸수가 무려 경복궁의 1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광해는 이 넓은 궁궐의 지붕을 싹 다 청기와 황기화로 덮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냥 사치의 끝판왕을 부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또 다른 풍수사 김일용이 또 건의를 올립니다.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흐르고 있사옵니다. 무어라, 왕기! 아니 지금 창덕궁에선 노산군이랑 연산군 쫓아낸 게 찝찝해서 나왔는데 왕기가 흐르는 곳이 있다고? 광해가 이걸 참을 수 있을 리 없죠. 광해는 정원군의 집터에 새 궁을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바로 경덕궁인데요. 허나 이상한 점은 이렇게 무슨 궁궐 못 지어서 죽은 귀신이 들렸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궁궐을 지어댔으면서 경복궁만은 다시 지을 생각을 전혀 안 했단 거예요. 경복궁은 조선에서 제일 먼저 지은 정궁입니다. 근데 대체 왜 이걸 다시 안 지은 걸까? 아마 광해는 임진왜란 때 이미 경복궁의 기운이 쇠했다고 확신을 한 듯합니다. 창덕궁에선 왕 2명이 폐위돼서 지내기 싫다 했고 정원군 집에 왕기가 있다니까 걷다 궁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임진왜란이라는 나라가 망할 뻔한 사건을 겪은 경복궁을 다시 짓고 싶어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럴 바엔 아예 이참에 자신만의 정궁을 새로 짓고 싶어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짓기 시작한 게 바로 상상 초월의 규모를 가진 인경궁인 거고요. 인경궁이 유독 규모가 크고 화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해가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조선 후기의 정궁은 인경궁이 되었을지도. 아무튼 이렇게 궁궐궁궐 노래를 부르며 미쳐 날뛰는 광해의 폭주에 신하들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적어도 2개 동시에 지으면 너무 힘이 많이 드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짓기라도 하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왕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궁궐공사는 인적, 물적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후 복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 재정이 버틸 리가 없겠죠. 게다가 명나라의 파병 요구까지 겹치자 조선의 재정은 그야말로 파탄날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럼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데 광해는 궁궐은 지으면서 파병을 안 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미쳐 날뛰죠. 아니 돈 없다면서 궁궐은 몇 개를 쳐짓질 않나, 그래놓고 궁궐 짓느라 파병을 거절해? 근데 결국 파병을 했죠. 그럼 궁궐 짓는 걸 포기했냐? 그럼 우리 광해가 아니죠. 임진왜란 때 국가 재정이 고갈되니까 뭘 했죠? 공명처 팔았죠. 그래서 신분질서 개판 날 뻔했죠. 광해는 궁궐 지으려고 공명첩을 팝니다.
미친 거죠, 그냥. 이렇게 나라 재정이 말라 비틀어질 지경이 됐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은과 관련된 지출이 증가했단 겁니다. 은 생산국. 조선은 원래 은이 나는 나라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은이 나는 걸 중국에서 알면 은을 상납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 입장에선 애써 은 캐봐야 어차피 중국에 다 갖다 바쳐야 하는데 그 짓을 왜 하냔 말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은광을 폐쇄합니다. 그 유명한 연은분리법도 세계 최초로 개발해놓고서 일본에 홀라당 갖다 줘서 일본 배만 불리게 했죠. 자, 근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군이 조선에 와보니까 원래 은광이 있네? 여기 은이 나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론 명나라에서 조선에 은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노다지를 발견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명나라 사신들인데요. 앞서 광해가 왕이 됐을 때 명나라에서 왜 이매군이 아니라 광해군이 왕이 됐냐며 조사 나왔다 했죠. 그때 입마금하려고 은 겁나 줬다고요. 그 뒤로 명나라 사신들 사이에 조선에 가면 은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은을 미친 듯이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또 광해는 미신에 미쳐가지고 조서받는 날짜 바꿔주면 은 주겠다고 했댔죠. 그러니 명나라로 빠져나가는 은량이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노다지를 발견한 명나라는 계속해서 은을 요구해오고 조선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또 어마어마한 물자를 지출합니다. 이첨의 시대. 광해군 10년과 11년은 광해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국을 꾸리는 계기가 되는데요. 바로 더 이상 이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첨은 한 번도 정승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광해군 시절 조정의 실세는 이첨이었는데요. 광해군 초반 때까지만 해도 이첨은 조정의 1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의 처남인 유희분과 그와 친한 박승종이 광해군의 최측근이었죠. 여기서 이첨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혼인동맹을 맺는 거였습니다. 이첨은 자신의 딸을 박승종의 아들과 맺어줍니다. 그리고 훗날 이 둘의 딸은 세자빈으로 간택되는데요. 이렇게 이첨과 박승종은 서로 사돈지간이면서 이들의 자녀는 광해군과 사돈지간이 됩니다. 왕실과 혼인을 맺은 가문의 남자들에겐 부원군이라는 군호가 내려집니다. 왕자를 땡땡군이라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첨에겐 광창부원군이라는 군호가 내려지고 박승종에겐 밀창부원군이라는 군호가 내려집니다. 또한 유희부는 이미 광해의 처남이었기 때문에 문창부원군이라는 군호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광해군 시절의 실세 세 사람은 모두 광해군과 혼인관계로 맺어졌고 세상은 이들을 삼창이라 불렀는데요. 앞서 말했듯 광해군 초기까지만 해도 조정은 연립정부가 형성됐고 실세는 유희분과 박승종이 속한 소북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해는 대놓고 대북과 이첨을 편애했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힘을 몰아줬는데요. 이첨이 본격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옥사를 주도하면서부터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이러한 옥사들은 전부 실체가 없으나 이첨에 의해 조작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광해의 약점이 영모노이로제라는 걸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챈 이첨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왕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했던 건데요. 광해가 보기에 이첨은 마치 왕의 칼처럼 보였을 겁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영모가 가짜라고 하는데 이첨만 자신을 믿어주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칼을 휘둘러 줬으니까요. 헌데 알고 보니 이첨은 왕의 칼이 아니라 자기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제거된 자들은 대북의 정적, 서인, 남인, 소북파 인물들 뿐이며 어느새 조정은 이첨과 대북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건데요. 광해가 이를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광해가 이걸 깨달은 시점이 바로 광해군 10년이었습니다. 이때 허균의 옥사가 벌어졌거든요. 광해는 이첨이 허균을 신문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이려 하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신문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2.18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게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그런 번거로운 짓을 왜 하냐면서 당장 허균을 처형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결국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긴 광해는 허균의 처형을 명합니다. 누가 봐도 이첨의 오른팔이었던 허균을 이첨이 저렇게 앞장서서 죽이려 한 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당연했죠. 허균은 이첨의 오른팔이었던 만큼 신문을 하면 금방 이첨의 이름이 나올 테고 그럼 이첨까지 쭉 엮여서 국문대에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니 이첨이 저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건데요. 하지만 아직 허균의 입에선 이첨의 이름이 안 나왔고 그런 허균이 죽어버렸으니 이 일로 이첨을 엮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광해는 이첨의 권력이 자신을 능가했음을 깨달았는데요. 게다가 이 해는 명나라의 원군 파병 논의가 한참이던 때이기도 합니다. 사르우 전투가 바로 그 다음 해인 광해군 11년에 벌어졌으니 파병 논의는 광해군 10년에 한창 고조됐겠죠. 파병 논의는 광해와 신하들이 가장 격렬하게 대립한 사건이었습니다. 패모론 때는 사실 이첨이 다른 관료들이랑 대립한 거지 광해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뭘 하진 않았어요. 동조 정도 하려 했던 거죠. 근데 파병 논의는 다릅니다. 거의 광해 홀로 온 신하들과 맞서 싸우는 것 같았는데요. 심지어 이첨은 마치 지금까지의 만행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파병 찬성파의 최전선에서 모든 관료진의 의견을 대변했죠. 광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첨이 완전히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다니요. 심지어 광해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밀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첨의 뜻대로 파병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사르우 전투에서 명군이 대패하자 광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이미 나는 애초부터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지난 40년간 전쟁을 치르며 한창 기세가 오른 적을 상대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군대를 보냈으니 이는 마치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토끼를 밀어넣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 두 사건으로 인해 광해는 이첨의 권세가 자신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젠 전국의 변화를 주려 하는데요. 허균의 옥사 때 이첨이 급하게 허균을 죽이자 유의분이 나서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허균의 옥사는 참으로 모호한 점이 많사옵니다. 역적의 수계를 잡았으니 엄하게 국문하여 실정을 캐내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저사인데 이첨은 신문하지도 않고 급하게 형을 시행해버렸사옵니다. 이는 마치 허균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하였는데 신은 이첨이 어찌 그리 행하였는지 그 의도를 도저히 모르겠나이다. 조종조 이래 모든 역적에 대해서는 엄히 신문하여 반드시 자복을 받은 뒤에 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허균은 신문조차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온당치 않은 일 아닙니까? 이첨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역적을 토벌해 왔으니 분명 옥사를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텐데 어찌 허균만은 그리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의심을 감출 수 없사옵니다. 심지어 이첨이 국정을 장악한 일에 신복으로 삼으니가 바로 신경희와 허균의 무리였지 않사옵니까? 파병 논의 땐 박승종만이 유일하게 광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힘을 더 쥐어줬다면 어쩌면 이들이 이첨의 독주를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광해는 이제 힘을 분산시켜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광해는 박승종을 영의정으로 올리고 지금까지의 옥사로 인해 유배갔던 정승급 인재들을 하나둘씩 불러들입니다. 이원익, 기자헌, 남이곤, 이귀, 최명길 등을 불렀죠. 박승종은 소북파고 석방된 인물들은 서인, 남인파 충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옥사로 유배갔던 인물들이 다 이첨의 정적들이었네. 이거 이첨만 배불려준 꼴이었구만. 이걸 깨달은 광해는 이제 옥사에도 찔려버렸는지 이 뒤론 웬만한 고변이 들어와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선택이 결국 광해를 파멸로 이끌고 마는데 인조 반정.
인조반정의 주역이 되는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능양군, 이귀, 김류, 이서, 신경진, 이괄, 최명길, 김자점, 이홍립. 자, 어떤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을 안 한 인물들이죠. 얘네를 지금 다 설명하려면 광해군 편이 16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일단 인조반정이 일어난 과정부터 간략히 설명하고, 어차피 이들은 뒤에 인조 때 주로 등장할 인물들이니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양군, 훗날 인조가 되는 이 인물은 광해군에겐 이복 조카였습니다. 선조에게는 무려 13명이나 되는 후궁이 있었는데, 이 중 특히 총애를 받은 자로 공빈 김씨와 인빈 김씨가 있었어요. 광해군은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었고, 인빈 김씨의 셋째 아들로는 정원군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광해가 왕위에 있을 때 한 풍수사가 그를 찾아와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흐르고 있사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정원군이에요. 광해군에겐 이복 동생이죠. 이 정원군에겐 또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중 첫째가 능양군이고 셋째는 능창군이었어요. 능창군은 신경이의 옥사에 연루돼 유배를 가게 됩니다. 신경이가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거든요.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한 능창군은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비 정원군도 화병이 나서 죽어버리고 마는데요. 이 때문에 분노한 능양군은 반란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면 칼이 필요한 법. 능양군은 먼저 무신인 이서와 신경진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하지만 칼만으론 반역에 성공할 수 없죠.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문관을 설득하려면 같은 문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능양군은 광해군 정권에서 특히 소외된 서인 측 세력을 끌어들이려 했는데요. 먼저 서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류를 포섭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인의 대표격 인물인 이귀를 찾아가는데, 마침 이귀도 반란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얘기가 금방 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성문을 열어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전투를 벌이다간 왕이 군사를 모을 수 있으니 이를 성공시키려면 무조건 성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능양군의 선택은 이홍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통같이 지켜야 할 비밀이 그만 새어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귀와 김자점이 영모를 꾀한다는 투서가 몇 번이나 날아들고, 이미 조정에서는 서둘러 이들을 잡아들여 국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날로 옥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목이 잘려나갔겠지만,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광해는 갈등합니다. 이전처럼 옥사를 열어도 될지 말지, 또다시 이첨의 꾀에 넘어가는 건 아닌지 말이죠. 고민 끝에 광해는 관련자들을 잡아다 문초를 가하려 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김개똥. 이름에 똥 시자가 들어가서 흔히들 그녀의 진짜 이름을 김개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황상 김계시가 올바른 발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계시는 광해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상궁이었습니다. 잠자리로 광해군을 꿰었다 해서 외모가 출중했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 실록에는 나이가 찼음에도 얼굴이 피지 않았다 라고 적혀 있는 걸로 보아 오히려 외모는 볼품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총명함 때문인지 중전에 총애를 받았고, 덕분에 왕의 눈에도 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김계시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매관매직, 뇌물수수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애를 받으면서도 후궁이 되지 않고 상궁으로 남아있는 김계시. 덕분에 김계시는 궁궐 밖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고, 어느새 광해의 정보통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반란 세력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반란의 핵심 인물인 김자점은 김계시에게 뇌물을 먹여 광해를 살살 구슬립니다. 결국 판단력이 흐려진 광해는 반란자들을 처단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인조 반정. 위기를 모면한 반란 세력은 광해군 15년 3월 12일 새벽 마침내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출된 반란군의 계획. 후원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던 광해에게 상소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신이 오늘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오늘 밤 거사가 있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오변이 들어왔으니 궁궐수비라도 늘렸어야 하건만 명물학원 이제 질려버린 광해는 아예 대응조차 하질 않는데요. 그러나 유희분과 곽승종이 그를 찾아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광해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궁궐수비를 보강했죠. 한편 그 시각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반란군. 그런데 정보가 새어나가서인지 늦도록 일부 세력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서의 군대도 오질 않고 대장을 맡은 김류도 나타나질 않는데요. 결국 이귀는 이과를 임시대장으로 임명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는데 그때 이서의 군대와 김류가 당도합니다. 그렇게 약 1,000명 정도의 반란군이 전부 모이자 마침내 거사를 개시하는 반란군. 반란군이 궁에 당도하자 미리 포섭해놨던 이홍립이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사실상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왕을 잡을 때까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란군은 궁궐을 수색하는 도중 실수로 창덕궁에 불을 냅니다. 이로 인해 인정전을 제외한 모든 정각이 소실돼 버렸는데요.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광해는 이미 반란이 일어날 걸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이 일어났을 때 도망치는 연습을 하려는 건지 수시로 숨바꼭질을 했으며 만약 왕위를 빼앗기면 중국에 뇌물을 써서 복권되려고 은화 수백 괴짝을 쌓아뒀다고 하는데요. 미리 예습을 해서 그런지 광해는 재빨리 도망칩니다. 후원에 놓여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장을 넘어 의관 안국신의 집에 가서 몸을 숨겼는데요. 광해는 안국신의 친척인 정담수란 인물을 보내 상황을 살피고 오라 지시합니다. 얼마 후 정담수가 돌아오자 광해는 그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반군의 수계가 누구냐? 이첨의 짓이냐? 광해군이 말년에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단번에 드러나는 대목이죠. 다음 날인 3월 13일 반란군이 군사를 풀어 주변을 수색한 끝에 결국 광해군을 찾아내고 맙니다. 한편 창덕궁 쪽에서 소란이 일자 임목대비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몸을 숨깁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으며 혹시라도 자기를 올가매려는 덫일 수도 있으니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숨어 있으려는 거였는데요. 신하들이 몰려와 문을 열어달라 했으나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임목대비. 결국 능양군이 직접 찾아와 상황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임목대비는 문을 열어줍니다. 폭군 이혼을 폐하고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교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하. 그동안의 서름이 폭발해서일까요? 왕대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혼 부자의 머리를 갖고 오세요.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뒤에 책명을 내리겠소. 황송하오나 대비마마, 예로부터 임금을 패한 일은 있사오나 주륙한 예는 없사옵니다. 그럼 이첨 유이분이라도 친국한 다음 책명을 내리겠소. 그런 선례도 없사옵니다 마마. 즉위한 다음 주벌에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왕대비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리 고집을 부리나요? 신하들이 아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란 걸 깨닫자 임목대비는 결국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알았소. 내 심사에 울분이 쌓인 지 오래되어 도리에 맞지 않은 말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소. 제공들은 용서하오. 그렇게 임목대비에 의해 광해군을 폐위하는 교서가 반포됩니다. 교서에는 반정 세력이 내세운 폐위의 명분이 적혀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폐모살제. 광해는 세자 시절부터 행실이 포악했으며 이 때문에 선조는 말년에 광해를 세자로 세운 걸 몹시 후회했다. 그리고 광해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포악한 성질을 맘껏 드러내며 자기 형제를 죽이고 모친을 폐위하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다. 둘째, 민생 도탄. 광해는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가가 철거되고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앉았으니 사직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4대 소홀. 명과 조선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임에도 광해는 명에 대한 사대를 소홀히 하고 오랑캐와 붙어먹었다. 조선은 명으로부터 제조 지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명을 배신하고 후금에 붙었으니 이는 배은망덕한 수치로다. 그렇게 정식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16대 왕 인조입니다. 반정이 끝나고 난 뒤
반정이 성공했으니 이젠 처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처형된 자는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반정 세력과 친분이 있었으나 패물원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죠. 다음은 삼창, 박승종, 유희분, 이첨의 차례였습니다. 먼저 박승종은 경기도 양주로 도망쳐서 군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만난 양주 군수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아들 박자홍과 함께 독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다음은 유희분입니다. 유희분은 도망칠 새도 없이 끌려와 참수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이첨은 가족과 함께 시골로 도망쳤으나 결국 그도 잡혀와 참수되고 맙니다. 합천에 기거하던 정인홍도 잡혀와 처형되고 맙니다. 뒤이어 패물론을 주도했던 대북 측 관료들과 광해를 부추겨 돈을 끌어모으던 술사들도 전부 처형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북은 완전히 당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광해군 부부와 세자 부부는 전부 폐위돼 강화도 교동에 유배를 갑니다. 폐세자 부부는 이제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굶어 죽으려 했는데요. 그런데 15일이나 굶었음에도 죽지 않자 이번엔 목을 메고 죽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시중을 들던 노비에게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아요. 계속해서 죽으려다 실패를 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는 것도 쉽지 않구려. 이는 살아서 뭔가를 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폐세자 부부는 땅을 파서 도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폐세자는 가위와 인두로 땅을 파고 부인은 흙을 날라다 방에 숨긴 끝에 26일 동안 무려 20m에 달하는 땅굴을 파는 데 성공한 부부. 부부는 어두운 밤을 틈타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강화도. 섬을 탈출하려면 배가 필요한데 부부는 섬을 탈출하려다 잡혀버리고 맙니다. 상심한 아내는 먼저 목을 메고 조정에서는 폐세자를 자진케 하라는 요구가 높아지는데요. 탈출을 시도한 폐세자를 살려둬서는 아니되옵니다, 전하. 폐세자를 자진케 하라. 결국 명이 떨어지자 폐세자는 아버지 광해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린 뒤 스스로 목을 매 자결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들 부부의 죽음을 들은 광해군의 부인도 충격을 못 이기고 눈을 감고 마는데요. 하지만 광해는 그 뒤로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음에도 천운이 따랐는지 목숨을 보존했으며 훗날 청나라 침공의 명분이 되기도 했죠. 이 때문에 유배지를 여러 번 옮긴 끝에 마지막엔 제주도에 안치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자 시중을 드는 노복들마저도 노골적으로 광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멸시와 핍박은 광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광해는 이미 세자 시절에 무려 16년 동안의 멸시와 핍박을 이겨내고 왕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젠가 다시 자신의 차례가 오리라 믿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끝내 광해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광해는 무려 20년에 달하는 긴 유배 생활 끝에 인조 19년 7월 향년 67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맙니다. 광해군의 죽음을 들은 조사관이 유배지를 방문했을 땐 노북이 혼자 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군주치곤 초라한 죽음이었는데요. 광해는 명과 암이 혼재된 군주였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덕에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탁월한 안목을 지녔으며 대동법을 실시해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무분별한 궁궐 건설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끝없는 옥사로 수많은 죽음을 몰고 왔는걸요. 영모의 진위 여부는 반정 세력 때문에 알 수 없게 됐지만 사실 영모가 진짜였고 옥사는 필요했다 할지라도 이 과정에 이이첨에게 너무 큰 권력을 쥐어준 건 광해의 선택이었습니다. 영모 노이로제가 선조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조정을 대북 측에게 넘겨준 건 광해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이첨에게 먹혀버린 광해는 스스로의 뜻을 관철시킬 힘조차 잃어버렸으며 말년에 이걸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늦어버렸는걸요. 변명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잘못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광해는 스스로 폐위될 명분을 제공했기에 과오에 대한 대가로 폐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